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전 세계 증시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빅테크, 반도체 중심으로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산타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가 나온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1월 초에 열렸었던 연준회의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돌려서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고요. 이 사건 이후 증시가 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형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해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며칠 전 12월 연준회의 때는 파월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점도표 상으로 내년에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비둘기의 합창이 나온 건데요. 11월 연준회의에 이어서 쐐기골을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증시 차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전 세계 주요국의 증시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던 그때, 검은색 동그라미는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와 함께 증시 최고점을 찍었었던 그때,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의 증시 랠리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증시는 11월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타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 이탈리아 증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경제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그만하고 내년에 금리를 내려준다는 말을 하니까 그냥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증시는 약간 흐름이 다르죠. 연초부터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그때 산타 랠리를 미리 땡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화 강세와 함께 증시는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일본 증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이미 경신했고 이 부근에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 증시 역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의 상해 지수 볼게요. 중국의 상해 지수는 계속 아래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졌다가는 코로나 때 최저점까지 떨어질 기세예요. 무언가 중국이 삐끗하고 있다? 상태가 안 좋다. 우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이야기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 증시 한번 볼까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중국보다는 낫지만 유럽과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죠? 재작년에 최고치를 한번 찍고 그 이후 쭉 내리다가 11월부터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무언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쪽에 중국 상해 지수와 아래쪽에 코스피 지수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개가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재작년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도 비슷하고 작년 말 올해 초에 반등하는 모습도 비슷하고 그러다가 여름부터 다시 떨어지는 것도 비슷하고요. 다만 한국 증시는 최근 들어 반등을 조금 하긴 했네요. 약간의 반등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중국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당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 정도였는데요. 엄청난 비중이죠? 전체 수출 물량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에 팔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20%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많이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에 빨대를 꽂아서 중국과 함께 경제 성장을 해왔었는데 하지만 중국 수출품에 대한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와는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대중무역에 따른 특수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전히 수출 비중이 20%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길래 중국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너무 높아서 난리잖아요.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때려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물가가 낮아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그만큼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전월 대비 소매 판매를 봤습니다. 2020년, 2021년 이때만 해도 소매 판매가 그럭저럭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폭도 꽤 큽니다. 나름 전월 대비 1%에 가까운 소매 판매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소매 판매를 볼게요. 0%에 딱 붙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 1년치 소매 판매 증감률을 확대해 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전월 대비 소매 판매를 보면 0.5%씩 증가하다가 한 번씩 마이너스도 기록하고 그러다가 최근 몇 달간은 0.06%, 0.12%, 마이너스 0.06% 그냥 0%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내수가 좋지 않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물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린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비를 하지 않을까요? 바로 부동산 때문이에요. 중국은 지금까지 부동산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헝다, 완다 같은 굵직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부동산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코로나 때 부동산을 너무너무 많이 부양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심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왔었지만 작년 초부터 부동산이 제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작년 초에 이미 10% 정도의 부동산 개발 투자 감소가 나타났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또 추가적으로 10% 정도의 부동산 개발 투자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에서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정부의 부채 증가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중국 정부의 부채 증가 문제도 심각해요.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는 부채를 최대로 당겨서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달 중국 중앙정부에서 184조 원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정부에 이것을 뿌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너무 많이 땡겼기 때문에 한도에 다 이미 찼습니다. 이미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1경 2천조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제가 1경을 보지도 못했지만 듣지도 못했습니다. 엄청난 부채를 이미 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돈 풀기에 열심히 나서고 있죠. 이번에는 MLF 창구를 통해서 총 26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참고로 MLF 창구라는 것은 양적 완화처럼 돈을 찍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 한도를 늘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MLF 금리가 현재 2.5% 정도인데 중국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너네 내가 2.5% 이자 받고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 돈 빌려가서 사람들에게 대출도 해주고 기업들에게도 대출해주고 이렇게 경기 좀 살려봐. 그리고 이러한 한도를 늘려줄게. 그러니까 마음껏 갖다 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라는 금리가 어떻게 보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MLF 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은행 차원에서 열심히 돈을 투입하면서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동산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유낙하하는 중국의 은행 시스템, 부동산 손실만 4조 달러라고 하네요. 중국 부동산 위기는 이미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30억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빈집이 남아있다고 해요. 얼마나 집을 많이 때려 지었으면 중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빈집이 남아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았고요.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중국 은행의 손실이 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그때 미국 은행이 입었었던 7천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을 볼게요.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위안화 약세 상황으로서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안화 강세 상황으로서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11월, 12월 연준회의를 겪으면서 달러 약세가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위안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기회가 생겼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한숨 돌릴 시간을 줬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중기 유동성 창구, MLF 창구를 통해서 돈을 뿌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경기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쉽게는 살아나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에 중국에서는 양해가 있습니다. 양해 때까지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 이미 위기는 터졌어요.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 더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무언가 노력을 하면서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쉽게는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미국 기술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들고 가는 전략은 좋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 증시 역시 미국 기술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 양봉이 계속 터지면서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업황 그리고 AI에 대한 업황 이것들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슬슬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연도별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요. 2020년, 21년, 22년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역대급으로 팔아치웠었죠. 3년 동안 외국인은 60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들어 12월 15일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10조 5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어요. 이 기세로 가다가는 11조 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특별한 경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해 나가는 전략 이게 최대한 좋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위주로 대형주의 반등이 나오면 중소형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의 반등 속도가 생각보다는 느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달러 약세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한국 증시의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은 잊지 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